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문수 작가의 성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성스러운 흔적. 작가는 무엇을 두고 성흔이라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온 청주행 고속버스는 곧 복답되는 거리에 휩쓸려 마냥 주춤대고 있었다. 그런 차 속에서 나는 문득 머릿속에다 오동자도를 펼쳐놓곤 근 20년이나 되는 캐캐묵은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고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의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왔던 것인데 그때 아버지의 겨드랑이에는 쫙 펼쳐진 신문지 크기보다 약간 작을까 한 직사각형의 물건이 끼어져 있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보며 아버지가 내게 줄 선물을 사온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뿐만 아니라 1년을 통틀어도 대여섯 번이나 술이 취할까 말까 한 아버지가 그날따라 술이 거나해져서 들어온 것도 틀림없이 나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의 그러한 생각은 정말 터무니도 없는 것이었다. 마루에 걸터앉아 구두를 빼며 어머니에게 들려준 아버지의 얘기로는 그날 아버지가 술에 취한 것은 새로 정근이 되어온 어떤 직원의 환영회식이 있었던 때문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거울집에 걸린 멋진 그림이 눈을 끌기에 방한 장식용으로 그것을 사들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눈에 우연히 발견된 멋진 그림이 곧 아버지의 겨드랑이에 끼어졌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 것을 나는 공연히 나의 고등학교 입학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나머지 술에 취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마련하게 했을 것이라고 그런 성급한 짐작을 했던 것이다. 나의 짐작이 그렇게 엉뚱하게 빗나가 버리자 나는 여간만 멋쩍어지지 않았다. 물론 나는 그런 짐작을 누구에게도 말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나 형들 또는 동생들이 꼭 나의 그런 성급했던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만 같아서 얼굴을 붉혀야만 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앉자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 앞에 놓인 그 물건, 즉 아버지의 눈을 매혹시켜 거울집의 벽으로부터 우리 집까지 탈출해오게 된 그림을 둘러싸고 거기에다 눈길을 모았다. 그러나 나의 시선은 우선 아버지의 얼굴 위로 먼저 올라앉았다. 아버지의 입에서 그림 얘기가 나올 때도 다 있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만 했던 것이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국적으로 장려된 1인 1기 교육을 위해 클럽 활동이라는 게 열을 올렸었는데 그때 내가 들었던 바는 미술반이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던 날 그 무렵 농협은행 중견 간부였던 아버지의 부기봉은 나의 펼쳐진 손바닥 위에서 불꽃을 튀며 춤을 추었고 나는 바로 그 다음 날로 부기반으로 옮겨져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따위를 흥얼거리게 되었던 일도 있었다. 그런 아버지의 눈에 멋져 보인 그림을 보기 위해 나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나의 시선이 옮겨진 곳에서 아버지의 술 취해 둔해진 손놀림에 의해 포장이 벗겨지는 그 물건은 지금 막 알몸을 드러내려는 참이었다. 포장이 완전히 벗겨지자 과연 커다란 액자 하나가 나왔다. 그 액자 속에는 고만고만한 어린아이들이 발가벗은 알몸으로 엎드려 있는 그림이 담겨져 있었다. 그 그림 위의 여백에 오동자도라고 한자로 된 화재가 붙어 있었다.
그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마터면 나도 모르게 요란한 웃음보를 터뜨릴 뻔했다. 그러나 나는 다행히도 그런 경망스러운 웃음을 가까스로 참아낼 수가 있었다. 액자 속의 그림을 들여다보는 아버지의 아주 그 흐뭇한 웃음, 그리고 더없이 만족해하는 표정만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 웃음을 참아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모처럼만에 짓는 그 만족한 얼굴 표정을 나의 경망스러운 웃음으로 흐트러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내가 터지려는 웃음을 참아내지 못했다면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나의 그런 버릇없는 웃음을 징계하기 위해 그 까닭을 실토하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언젠가 학교 옆 호떡집에서 보았던 아버지 눈에 멋져 보인 그림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오동자도 위에 한꺼풀 덮인 그 무수한 파리똥을 얘기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앞에 앉은 아이에게 야, 저건 그림이 담긴 액자가 아니고 파리똥을 담기 위해 걸어둔 액자 같다고 짓거리고 낄낄대다가 호떡 속의 꿀을 교복 앞자락에 칠갑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까지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쯤 되면 또 나는 정색을 하여 계속 떠들어댔을 것이다. 이발소에는 이발소에 어울리는 그림이 있고 중국집에는 중국집에 어울리는 그림이 있듯 가정집에는 또 가정집에 어울리는 그림이 있는 법인데 아무리 벽을 장식할 만한 마땅한 그림이 없다 해도 왜 하필 그따위 중국집에서나 걸어두는 그림을 골라다 붙이려느냐고. 그러나 역시 큰형은 맏아들다운 소리를 했다. 오동자도라. 그렇다면 이게 바로 맏아들인 나로군요. 어때요 어머니? 이 5놈 중에서 제일 믿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큰형은 아버지가 오동자도를 사온 뜻을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이다. 어때, 그렇지 않니? 어머니의 입에서 냉큼 이렇다 할 대답이 떨어지지 않자 큰형은 액자 속에 담긴 5 아이들 중 맨 오른쪽에 엎드려 있는 아이를 손가락으로 짚은 채 좌종을 한 바퀴 휘둘러보며 이렇게 다시 입을 열었다. 그제야 어머니도 큰형의 그 말에 그 그림을 사온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다는 듯 아버지보다도 한층 더 만족한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머니뿐만 아니었다. 작은 형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큰형의 그 한마디로 비로소 아버지가 그 그림을 멋지게 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 중국 음식점 벽에나 걸려야 할 그림이 우리 집 안방벽에 걸리게 된다는 건 딱 마뜩치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처럼만에 만족한 표정을 지은 아버지의 그 얼굴 표정을 흐트러 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 5 형제를 둔 아버지가 이 그림을 멋지게 보시고 사오셨군요. 그렇다면 나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이 아이가 바로 나란 말씀이야. 그런데 이 아이의 눈초리를 보면 아주 저 높은 곳에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잖아. 이 눈동자는 높고 넓은 포부를 품고 있는 나의 상징이야. 알겠니? 작은 형이 큰 형이 짚었던 바로 옆의 아이를 가리키며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만 들려주는 말은 아니었다. 큰 형도 또 작은 형도 자기들 나름대로 한 차례씩 뽐냈으니 서열로 따지면 마땅히 셋째 아들인 내가 뽐낼 차례였다. 그러나 나는 무슨 얘기로 어떻게 뽐내야 할지 좀처럼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굳이 한마디 짓거려 본다면 아버지의 바람인 상과대학에 진학해서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은행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그림 속의 한 중간에 있는 아이의 표정 같은 것에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야 아버지나 어머니가 흐뭇해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림 속의 그 아이는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은행가와 연결시킬 만한 꼬투리가 없는 놈이었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지 못해 입을 봉한 채 멍하니 앉아있는 내 눈앞에는 자꾸만 그 호떡집에서 보았던 파리똥을 뒤집어 쓴 액자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그러고 있노라니 이윽고 아버지의 눈길이 달려와 내 얼굴 위를 쓸었다. 그러면서 어서 너도 한마디 하렴 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그런 시선을 느끼게 되자 한층 더 입이 굳어져 떨어질 줄을 몰랐다. 이런 틈을 파고들어 국민학교 3학년인 남동생이 그렇게 따지면 얘가 바로 나게? 이놈 대머리 벗겨진 거 봐. 대머리가 벗겨지면 돈을 잘 번대. 부자가 되면 신나게 돈을 써야지. 이렇게 떼떼거려 온 가족을 웃겨놓고 오른쪽에서 네 번째 아이를 손가락질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저 녀석은 벌써부터 돈 쓸 궁리부터 하는군 하고 넷째 아들에게 곱게 눈을 흘겨주고 나서 세상 돌아가는 줄을 모르고 잠에 빠져있던 4살배기 막내 아들을 대변해서 무엇이든지 제 것으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미를 가졌으니 아마도 5형제 중에서 돈은 막내가 제일 잘 벌어들일 것이라고 말하며 왼쪽 맨 가에 엎드려 무엇인가를 잔뜩 거머쥔 듯 주먹을 꼭 쥐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곤 곤한 잠에 떨어져 있는 막내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제 술 취한 눈이 자꾸만 감겨내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듯 얘 이제 그만 자리 좀 펴라 하고 중학교 2학년인 여동생에게 일렀다. 그러자 여동생은 방바닥 위에 놓인 액자 속의 아이들을 차례로 짚어가며 큰아들은 믿음직스럽고 둘째 아들은 포부가 크고 또 넷째 아들은 대머리가 벗겨져 부자가 될 거고 막내 아들은 아무거나 꽉 움켜쥐길 잘해서 돈을 제일 잘 벌 거고 그러니까 아무데도 쓸데없는 딸은 이불이나 펴라 이건가요? 하고 쫑알댔다. 그러자 어머니가 웬 계집애가 말이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여동생을 나무라며 오동자도의 액자를 집어들었다. 어머니의 그런 나무람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언니 곁에 바싹 붙어앉았던 국민학교 1학년짜리 여동생은 치 엄마도 여자면서 하고 셀쭉한 표정을 지어 다시 한번 온 방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 오동자도는 그날 밤으로 당장 큰형의 손에 의해 안방 벽 높은 곳에 걸려졌던 것이다. 버스는 어느새 복닥대는 서울의 거리를 빠져 제3 한강교에 다다랐고 안내양은 그 맑은 목소리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아주 열심히 이제 서울은 날로 발전하여 국제도시로서 조금 더 손색 없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나는 좌석의 팔걸이에 달린 버튼을 눌러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혀놓고 거기에 눕다시피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생각했던 대로 몸도 또 마음도 그리 편치가 않았다. 평키는커녕 웬일인지 거북살스럽기만 했다. 마치 손에도 익지 않고 입에도 맞지 않는 서양 요리를 앞에 놓고 있을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나의 눈앞에 문득 회사 사무실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의자가 떠올랐다. 스프링이 약해져 앉기만 하면 엉덩이 부분이 쑥 빠져버리곤 하는 그런 의자였다. 그런 환상과 함께 나의 생각은 그놈의 의자 신세를 언제나 면한 후 이런 것이었다. 며칠이건 몇 달이건 이렇게 차에 올라앉아 실증이 날 때까지 여행을 계속했으면 싶었다. 나는 뒤로 밀어젖혔던 의자 등받이를 다시 바르게 고쳐놓고 반듯하게 앉아 담배를 뽑아 물었다. 그러나 막상 불을 붙이려고 주머니마다 손을 넣어 뒤져도
성냥이 냉큼 손해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옆자리에 앉은 신사가 자, 불 붙이십시오. 어느 결에 라이터를 켜서 내가 물고 있는 담배 끝에다 대어주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이고 나서 가벼운 목례와 함께 잠깐 그의 얼굴에 시선을 보냈다. 지나치다 하리만큼 말쑥하게 차려입은 옷차림과는 달리 그는 나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그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친근감은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후천적인 것이라고 나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내꽂고 깊은 생각이라도 잠긴 듯 참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가 시선을 두고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버스는 어느샌가 완전히 서울의 테두리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차창 밖으로 다가와서는 잠깐 부딪혔다가 뒤로 물러나곤 하는 나무와 산들. 거기엔 벌써 겨울이 다가서고 있었다. 실례지만 속리산을 가십니까? 옆자리의 그 신사는 차창 밖으로 내보냈던 시선을 거두어 내 얼굴에 얹으면서 자기도 담배를 뽑아 물었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거의 단정적인 어투로 묻는 것은 잠바 차림에 농구화를 신고 있는 나의 행장이 산에라도 올라가는 사람의 그것처럼 보였던 때문일 것이다. 네. 나는 그런 그의 질문을 어떻게 받을까 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엉겁결에 이렇게 대답을 주고 말았다.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 그는 속리산에 관한 여러 가지를 나에게 물었고 나는 또 그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산이라면 안 올라가 본 산이 별로 없는 대단한 등산가인 양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전 청주가 초행입니다. 그는 좌석 팔걸이에 달린 재떨이 뚜껑을 열고 담배를 꺼버리더니 잠깐 나를 바라보며 그냥 조용히 웃어대며 이렇게 말했다. 출장이시군요. 그가 조금 전 내 옷차림새로 짐작만 하고 속리산을 가는 길이냐고 물었듯이 이번엔 내가 그 순전한 짐작으로만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나의 그런 짐작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그의 대답인즉 아버지의 회갑을 맞는 친구가 있어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사람이 혹 독심술이라도 할 줄 알아서 지금 나의 속마음을 구석구석까지 파헤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혹 내가 모르고 있는 큰형이나 작은형의 친구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 집을 찾아가는 도중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불쑥 들었다. 사실은 그에게 속리산을 간다고 거짓 대답을 해버린 나야말로 아버지의 회갑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처지였다. 청주가 초행이시면 그 집을 찾아가기가 좀 번거로우시겠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보았다. 사실 나의 이런 질문은 청주가 초행인 그가 청주지리에 밟지 못한 것을 염려한다는 뜻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막 내 가슴을 놀래킨 두 가지의 의문을 풀기 위함이었다. 그 친구네 집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1분도 안 걸리는 자리라니까요. 그리고 또 친구가 정류장에 나와서 기다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나의 입은 이렇게 짓거려대고 있었지만 생각은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 버스가 청주에 도착되면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마중 나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아주 잠깐 동안이었을 뿐 내 머릿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아무도 내가 청주에 도착되는 시간과 또 청주로 내려가기 위해 이용하는 차편을 아는 사람은 없었던 때문이다. 일행은 없으신가요? 옆자리의 신사가 다시 이렇게 묻는다. 나는 그의 물음에 냉큼 답을 주지 못하며 또 한 번 나의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하기야 혼자서 조용히 산을 찾아가는 멋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고 일행은 벌써 도착되어 있을 겁니다. 나고병이시군요. 말하자면 그렇게 된 셈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친구 사이기라도 한 듯 얼굴을 마주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크게 벌린 입으로 유쾌하게 웃었다. 그는 자기가 꺼낸 나고병 비유의 적절함에 스스로 만족했던 것이고 나는 나대로 그에게 행해지고 있는 나의 거짓이 교묘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이 유쾌했던 것이다. 일행은 벌써 도착되었을 겁니다. 나는 조금 전 옆자리에 신사하게 한 거짓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속으로 자꾸만 웃었다. 그렇다. 지금 나의 일행은 모두 다 대성동 69번지에 도착되어 있을 것이다. 큰형도 작은형도 그리고 시집간 동생도 군에 복무 중인 동생도 여자대학을 다니는 동생도 그리고 막내인 고등학생도 모두 대성동 69번지에서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대성동 69번지는 우리 칠남매가 자란 곳이다. 그곳에서 자란 칠남매 중 막내만 빼놓고 모두들 이곳저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곳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지 2마리와 닭 30여 수를 기르며 막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을 뿐이다. 방 3칸을 남에게 빌려주고 받는 방세가 그 세 식구의 유일한 수입이고 달게 사료를 배합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일거리며 집집마다 다니며 돼지 구정물을 이어 나르는 것은 어머니의 낙이었다. 다시 나의 눈앞으론 그 대성동 69번지의 안방 벽에 걸려있는 그 오동자도가 가득히 펼쳐져 왔다. 아버지가 지금쯤은 그 오동자도를 바라보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후딱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만약 아버지가 지금쯤 그 오동자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표정은 어떨까? 모르긴 몰라도 그 그림을 사오던 날과 같은 아주 만족한 표정은 아닐 것이다. 5 형제 중 제일 믿음직스럽지 않느냐던 큰형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실업과목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이 되어 대성동 69번지를 떠났고 높고 넓은 포부를 품고 법과대학을 졸업한 작은 형은 고등고시 보는 것을 연중 행사로 삼던 생활을 청산하고 3년 전부터 외사촌 형이 차리고 있는 회사의 반개업체인 제주도 어떤 호텔의 서무직원이 되고 말았다. 돈을 무더기로 벌어 큰 부자가 되겠다고 떠들던 넷째 아들은 상업학교로 진학은 했으나 대학에선 응용생물학을 배우고 지금 군에 복무 중이니 돈을 벌어들이는 일은 아득하게 되었고 무엇이든지 제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를 가져 무언가 한몫 단단히 움켜줄 것이라고 어머니를 기대에 차게 했던 막내 아들은 이제 겨우 고등학교 모자를 쓰기 시작한 형편이다. 예술계통으로 발을 내디뎌 보겠다고 앙탈을 부리다가 아버지의 부기봉으로 손바닥도 꽤나 맞았으나 끝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자금 관계로 중도에서 때려치운 나는 여전히 잡지사에서 내 이름 석자 발음과 똑같은 박봉직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회갑을 맞아 모처럼 고향을 찾아가는 주제꼴이 허름한 잠바에 농구화 짝이어서
옆에 사람에게 산에라도 올라가는 길이냐고 오해나 사는 그런 초라한 신세가 아닌가. 아마 아버지가 지금 그 오동자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한숨께나 내뿜을 것이다. 이런 오형제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만족해 있을 리는 만무였다. 대성동 69, 대성동 69. 나는 찻장 밖으로 시선을 내보내며 연불이라도 외우듯 이렇게 중얼댔다. 그 좋은 이름에 대성동에서 자라난 형제들이 어째서 한결같이 대성은커녕 소성도 못하고 마냥 빌빌거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물리쳐버리고 잠이나 한숨 자서 피곤을 풀어볼 작정으로 좌석 팔걸이에 장치된 버튼을 눌러 다시 의자 등받이를 젖혀놓고 의자에 눕다시피 몸을 파묻었다. 그때 올려다 보이는 선반 위의 물건이 나를 잠깐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회갑 선물로 산 양복지가 쌓인 나의 짐이 느닷없이 2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파란 실과 흰 실로 꼬여진 포장끈으로 묶은 신문지에 쌓인 것이 나의 짐인데 그 옆에 또 그와 똑같은 포장끈에다 또 똑같은 신문지에 쌓여있는 마치 쌍둥이 같은 짐이 또 한 덩이 놓여 있었다. 크기까지도 비슷했다. 그렇다면 내 짐이 어떤 것인지? 나는 짐을 얹은 실ong 위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내 짐을 확인해 보았다. 얼마 후 나는 내 짐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잡을 수 있었다. 손님, 정말 양복기지 칼라 한번 잘 고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웃는 웃음을 바라보며 나는 그 상점 주인의 웃는 얼굴이 그가 양복천을 싸기 위해 가져온 신문지 광고란 위에서 웃는 아랑드롱의 얼굴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게 머리에 떠올랐고 그 뒤를 이어 내 눈에는 아랑드롱의 웃는 얼굴이 들어왔던 것이다. 아랑드롱의 웃는 얼굴. 나는 이렇게 내 짐을 확인해 놓고 눈을 감아 잠을 청했다. 그러나 생각한 대로 그렇게 냉큼 잠이 올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생각을 한 군데로 집중시키기로 했다. 그것은 내가 잠을 청할 때 의리에 한 번씩 해보는 나의 버릇이었다. 내가 생각을 집중시킨 곳은 웃는 얼굴이었다. 아랑드롱의 웃는 얼굴, 어머니의 웃는 얼굴, 나의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웃는 얼굴. 그러나 한 군데로 모였던 생각은 다시 흐트러지고 말았다. 바닥에 푹 꺼져버린 내 의자, 사장의 얼굴, 사장의 찌푸려진 얼굴. 그놈의 의자 신세를 그만 져야 할 텐데. 나는 또다시 눈앞에 나타난 회사 사무실 한 구퉁이에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의자의 환영을 떨쳐버리려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곤 다시 잠을 청해보았다. 대성동, 대성동, 대성동. 크게 성공한다는 대성동. 웃는 얼굴, 웃는 얼굴. 크게 성공한다는 대성동. 대성동. 아랑드롱의 웃는 얼굴. 나의 우는 얼굴. 엉엉 우는 얼굴. 나의 우는 얼굴. 징징 우는 얼굴. 대성동. 크게 성공하라는 대성동. 아랑드롱의 웃는 얼굴. 나의 웃는 얼굴. 대성, 대성. 대기만성의 준말이 대성이지. 크게 성공하는 것만 대성이 아니지. 대기만성의 준말이 대성이지. 대성. 아버지의 웃는 얼굴. 우리나라에선 유일한 내륙도이며 게다가 제주도와 함께 통행금지의 제도가 없는 특수한 곳인데다가 양반의 고장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충청북도에 관한 소개를 늘어놓는 안내양의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낭낭한 목소리에 나는 잠이 깨고 말았다. 버스는 청주 인터체인지를 뒤로 두고 한껏 늦춘 속력으로 목적지인 청주를 향해 구르고 있었다.
잠시 후 버스가 정류장에 닿았다. 버스 속은 이곳저곳에서 하차를 서둘러대는 승객들로 한동안 술렁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자리에 앉은 채로 멍하니 정류장 주변의 풍경들에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웬일인지 냉큼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뭔가 아쉽기만 한 느낌이었다. 흡사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하차당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며칠이건 몇 달이건 간에 실증이 날 때까지 이렇게 차에 실린 채 어디론가 멀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왜 안 내리십니까? 옆자리의 신사가 선반 위에서 짐을 내려들더니 내 얼굴에 시선을 꽂으며 이렇게 말했다. 네, 내려야죠. 나는 그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그냥 멋쩍은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정말 조금도 차에서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넋을 놓고 앉은 채 그저 멍한 눈길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거리가 마냥 생소하게만 느껴졌다. 아주 먼 이역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내가 자랄 때와 별달라진 구석이 없는 그 거리가 왜 이렇게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것인지 그것은 나로서는 통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자, 그럼 먼저 내리겠습니다. 네, 먼저 내리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네,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아버지가 벌써 환갑을 맞다니. 나의 머릿속에는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뜨고 차창을 거울 삼아 내 얼굴을 비춰보았다. 눈꼬리와 연결된 잔주름 몇 가닥이 눈에 띄었다.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는 내 귓전에 맴도는 소리가 있었다. 야, 너 꼬마 몇이나 뒀니? 지난 여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연히 만났던 민이라는 친구의 목소리였다. 차창 속에 담긴 내 입가에 문득 씁쓸한 웃음이 매달렸다. 글쎄라니, 나이가 몇 살이야. 자식 농사가 늦었는데도 글쎄야? 차창에 담긴 나의 입에 또다시 한 움큼의 씁쓸한 웃음이 매달렸다. 그러한 나의 몰골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문득 눈을 키워야 하는 놀라움에 빠지고 말았다. 조금 전까지 나의 옆자리에 앉았던 신사의 뒷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던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차창 밖 저만큼에서 그를 마중 나온 듯한 어떤 아가씨와 조그만 여행 가방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 아마도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손님인 그의 가방을 들어주는 게 예의라고 고집을 하는 것일 게고, 그 신사는 또 그 사람대로 아무리 손님이라지만 연약한 여자에게 짐을 들리워서야 되겠느냐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저 신사와 저 아가씨는 어떤 관계일까? 나는 공연히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문제를 머리에 떠올려 놓고 열심히 추측을 해보았다. 나의 그런 추측의 결과는 금방 나왔다. 내 옆자리에 앉았던 그 신사는 친구 중에 아버지가 환갑을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을 찾아 청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나에겐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은 보나마나 분명한 거짓말일 것이다. 아마 약혼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멀지 않은 장래에 장인이 될 사람의 회갑잔치가 있어 초행일 청주 땅을 밟은 것이 분명했다. 좋은 때야. 나는 그 신사와 아가씨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다정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런 생각을 하던 나는 갑자기 쓸쓸한 생각에 휘감겨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어수선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만 내려야지. 나는 이렇게 중얼대면서
차 속을 한 바퀴 휘둘러 보았다. 10,000원이었던 승객들이 어느 틈엔지 모두 빠져나가고 이제 5~6명이나 될까 한 승객들이 차의 통로에 줄지어 서서 자기의 순번을 맞아 차 속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제야 나는 마치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시작하는 듯 용단을 내려 선반 위에 얹힌 짐을 내려가지고 차의 통로로 나왔다. 잠바 주머니를 뒤져 승차권을 꺼내들었다. 그리곤 여태껏 늑장 부리던 태도와는 아주 딴판으로 발길을 서둘러 통로에 줄선 하차 승객의 꽁무니에 가서 붙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승강구 밑에 붙어선 안내양의 상냥한 목소리가 나의 귓전에 와닿았으나 나는 그 인사의 대답 대신 손목을 들어 올려 시간을 보았다. 5시가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 거리는 벌써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도시의 초겨울 5시란 각양각색의 네온들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짐꾸러미를 옆구리에 끼고 상가의 네온들이 아양을 떨고 있는 시가지의 중심가로 발길을 옮겼다. 마치 한 척의 나룻배처럼 길쭉하게 형성된 이 도시의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간 중앙로를 가로질러야만 내가 목적하는 대성동 69번지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밟아보지 못했던 이 정든거리를 두리번거리면서 한껏 늑장을 부리는 걸음으로 그 대성동 69번지를 향해 걸었다. 그때였다. 나의 이렇게 한가한 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내 앞을 막아서듯 우뚝 버티고선 고층 건물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관공청의 건물이라도 신축된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그 건물을 축해 올려보던 나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산부인과라. 역시 뭐니뭐니 해도 병원을 차려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만일 누군가가 나의 그런 꼴을 봤더라면 병원을 차릴 만한 의술과 재력은 있는 사람이 여태껏 차관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했느냐고 핀잔이라도 했을 것이다. 나는 사나운 개라도 피하듯 그렇게 그 건물을 피하여 걸음을 옮겼다. 그런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다. 나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며칠 전 어떤 산부인과 병원에서 당했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였다. 임신 9개월이면 엑스레이를 찍는 거라면서 그래 우리 마누라도 그걸 찍었다는군. 그런데 말이야 의사가 하는 말이 엑스레이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는 거야. 태아의 위치도 괜찮고 또 뭐도 이상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주 멀쩡한 거짓말이었지. 알고 보니 엑스레이 촬영이 잘못돼서 도대체 뭐가 뭔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뿌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일찍 손을 쓰지도 못했기 때문에 뱃속에 들었던 2아이하고 알고 보니 쌍생아였어. 뱃속에 든 2아이하고 마누라까지. 그날 술상에 이마를 받고 이렇게 중얼대던 그 친구의 마구 들먹이던 어깨를 바라보고 있던 때처럼 나의 전신에는 느닷없는 소름이 콱 돋았다. 생명보다 돈을. 이런 보이지 않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병원들이 많다는 것은 새삼스런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공연히 그 신축된 병원의 고층 건물 앞을 지나면서 묘한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다. 젠장할, 뭐가 인술이냐고. 하기야 술은 술이지. 흡혈술도 술이니까. 하루아침에 새 목숨을 저 세상으로 보냈다는 사무실의 그 친구 얼굴이 커다랗게 확대되며 그 산부인과 건물 위로 나타났다.
이 조그만 도시에서 저런 정도의 고층 건물을 올릴 만큼 돈을 벌었다면 그건 확실히 사람 살리는 인수를 발휘한 게 아니고 돈을 끌어들이는 인수를 발휘한 게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던 나는 야 임마 너 웬일이냐 이런 소리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그것은 병원 건물 앞에 가등을 등지고 걸으며 나와 엇갈리려던 두 그림자가 내 앞에 멈춰서면서 질러댄 소리였다.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아. 그래, 형님들을 봤으면 반갑게 인사를 올려야지 옳지. 그래, 인사는커녕 외면을 해야 옳으냐? 요 녀석아,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냐. 나는 가등을 등진 두 그림자의 얼굴에 불빛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돌려 내가 가등을 등지고 섰다. 그 바람에 가등의 불빛을 받고 눈에 들어온 두 얼굴은 정말로 오랜만에 대하게 된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 나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던 놈들이었다. 학년이 바뀔 적마다 반이 재편성되게 마련인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늘 같은 반에 붙어있게 되곤 했던 놈들이었다. 그 무렵 출석부에 새 번호를 정하기 위해 신장순으로 열을 세우면 서로들 아무려면 너보다야 내가 키가 크지.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해가며 티각태각 했던 그런 사이의 동창들이었다. 요 녀석들 잘 만났다. 이 녀석이 형님들을 보고 버릇없게끔. 뭐 네 녀석이 형님이라고? 야, 요 녀석 오랜만에 만나니까 촌수도 잊어버렸군. 우리는 어둑신한 길가에서 같은 교모를 썼던 무렵처럼 한참 동안이나 서로 지지 않고 욕지거리를 퍼부어댔다. 그러던 끝에 야, 마침 잘 만났다. 왜? 야, 가자 가. 두 놈들이 미리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 작당이 되어 내 양쪽 옆으로 쫙 갈라서더니 양팔을 한쪽씩 나눠 맞고 무작정 끌어대는 것이었다. 이 녀석들아 도대체 어딜 가자는 거야? 이유가 많다. 형님들이 가자면 곱게 따라 나서기나 할 노릇이지. 따라가도 어딜 가는지 알고나 따라가야 할 게 아니냔 말이야. 뻔하잖아. 뭐가 뻔해? 이 자식아, 눈 딱 감고 한 입 쭉 빨러가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버티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잡힌 옷소매를 뿌리치고 그들과 발걸음을 맞춰 성큼성큼 따라 걸었다.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집에부터 들르고 봐야 옳다는 생각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옆구리에 낀 초라한 짐꾸러미를 생각해서라도 우선 집부터 들르고 한 잔을 기울이든지 빨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달리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의 가운데에서 그들과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자신을 나무라지도 않았다. 그 초라한 집을 들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서울에서 떠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했다. 눈 딱 감고 한 입 쭉 빨려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이 서울 촌놈아? 잘 모르시겠다, 이 청주 깍쟁아. 잘 모를 거다. 요즘 교육은 우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설명 대신 잠시 후 실습을 통해 깨우쳐주마. 그 점에 무슨 불만이라도 있니? 없는 걸로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떠들어댔고 그리고 떠들어댄 끝에 의례 한 차례씩 히히덕대며 걸었다. 이렇게 얼마 동안을 걷다가 발길을 멈춘 곳은 도립병원 근처에 있는 어떤 술집이었다. 여기가 곧 네 형님들의 오아시스다. 알겠냐? 우리 셋은 그 술집 깊숙한 곳으로 우 몰려 들어갔다. 나는 그들의 오아시스에서 낯선 여자를 옆에 앉혀놓고 정종을 홀짝이며 난생 처음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배웠다. 눈 딱 감고 한 입 쭉 빠는 것을 견학했고 팁을 두둑하게 받아 기분이 좋아진 한 여자가 팁을 준 그 남자에게 나 좋아해 주라는 팁의 대가를 바쳤는데 그 뜻대로 좋아해 주고 나서 아무리 살펴보았지만 소련 여자가 아니길래 그렇다면 이름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으니 나 해주로 개명해 줬다는 얘기를 장본인에게서 직접 들었다. 눈 딱 감고 한 입 쪽을 견학시켜준 친구는 청자로 끝나는 곳에 간부급 공무원으로 그리고 소련 여자도 아니면서 긴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부당해서 나 좋아해주를 나해주로 고쳐준 친구는 신문기자로 각기 이 지방에선 유망주로 바라보여진다는 것도 나 역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들이 그까짓 월급으로 치사하게 살지 않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 것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다. 뭐니 해도 머니를 쌓아놓아야 한다는 아주 굳건한 신념을 가진 이 두 친구들은 술잔이 거듭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갑자기 불안해했다. 그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작은 데에는 먹이도 작다는 공통된 불안이었다. 그들은 큰 물에 많은 먹이 속에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자기들 주변 사람들을 10도 20도 더 넘게 실례로 들며 많은 먹이가 있는 큰 물인 서울로 뛰어야겠다며 한결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상경 계획서를 술상 위에다 펼쳐놓기도 했다. 야, 너 아직 거기 그냥 나가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거기라니? 언젠가 얘기했던 그 출판사 말이야.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 잡지사에 입사하기 바로 전에 도안사로 근무했던 그 출판사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간단히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공연히 옮긴 직장 얘기를 하면 이것저것 귀찮은 질문이 빗발칠 듯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의 그런 대답이 떨어지자 그는 저 선생님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출판사에 계시는 분이야. 너 출판사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나혜주 양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의 그런 말은 나혜주 양에게 나를 소개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서도 유명한 출판사에 근무하는 친구를 알고 있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인지 또는 나혜주 양이 출판사가 뭘 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소린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었다. 어머, 아무리 이런 데 있지만 출판사가 뭘 하는 데인 줄도 모를까봐 그러세요? 나혜주 양이 입을 삐쭉 내밀며 토라지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나혜주 양의 태도엔 아랑곳도 없다는 듯 출판사는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책 만들어내는 회사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했다. 그러자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출판사가 책 만드는 회사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자, 선생님 한 잔. 책 만들기 어렵죠? 나혜주 양이 빈 술잔을 내게 권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어머, 아무려면 책 만들기가 그렇게 수월하려고요. 나는 나혜주 양을 바라보았다. 내가 근무하는 출판사는 책을 쉽게 만드는 데는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데란 말이야. 책 한 지를 계획했다 하면 번역사들을 20명도 좋고 30명도 좋고 여튼 그렇게 무더기로 끌어들이는 거야. 아주 헐값으로. 그래야 책 만드는 비용이 싸게 먹히고 쉽게 일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공연히 우리나라 학자들에게 1년이나 2년이나 연구하게 해서 내는 책은 하나도 없다시피 한 거야. 책 만들어 돈을 벌려는 주제에 뭐하러 그렇게 비용도 또 시간도 많이 드는 짓을 하느냐 이거지.
적당히 쉽게 베껴서 돈을 벌면 그만인데 뭐하러 그런 골치 아픈 짓을 하느냐 말이야. 이러한 책을 만들어내겠다고 생각만 하면 그냥 쏙 빠져나옵니다. 참기름을 발랐나요? 그냥 쏙 빠져나오게? 나혜주 양이 내 말을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자 나도 한마디 안 할 수 없다는 듯 난 책하고 일찌감치 담을 쌓았지만 가끔 신문 광고에 너네 출판사에서 만든 책 소개가 천연색으로 신문 한 장을 다 차지하고 나오더라. 거 굉장히 호화판이더라. 청의 간부 친구가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얘기도 책하고 담 쌓았다는 걸 자랑할 속셈인지 아니면 내가 근무하는 출판사의 책이어서 친구인 나 때문에 유의해서 봤다는 걸 자랑하려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기자하는 친구도 나도 봤다. 그게 무슨 전집이더라? 여튼 굉장하더군. 정치계, 언론계, 예술계 할 것 없이 거물이란 거물들은 모두 다 한마디씩 칭찬을 했더군. 이렇게 지지 않고 한마디를 보탠다. 그래서 말이야. 그렇게 들어온 원고는 오역투성이야. 엄연히 아껴둔 비장품이란 뜻으로 쓰인 도란옥고가 호랑이 새끼로 뇌물이란 뜻으로 쓰인 소대노시다가 소매 밑으로 심지어는 닭을 말하는 니와또리가 뜰새 혹은 마당새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런 오역 때문에 마치 명랑소설을 읽는 기분이라고. 책을 아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 출판계를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턴 무더기로 욕을 퍼먹지만 정치계다, 언론계다, 연예계다 할 것 없이 이렇다 하는 명사들에겐 최대의 최고의 찬사로 엮여진 추천사를 얻어내는 비상한 재주가 있는 거야. 치사하게 월급으론 생활 안 한다는 니놈들의 재주도 비상하지만 그 재주도 알아줘야 한단 말이야. 그게 다 돈의 힘이긴 하지만 말이야. 돈. 그렇지, 돈의 힘이지. 그래, 니놈들도 눈이 있다고 그 양서 중에 양서는 눈에 띄었구나.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대로 짓거렸다. 술자리에서 김세계 무슨 책 얘기가 그렇게 길어요. 노래나 불러요. 자, 내가 먼저 한 곡 할게요. 나혜주 양이 딱딱하게 굳어진 술자리의 분위기를 풀기 위해 희생곡으로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를 부르기 시작했다. 젓갈짝이, 숟가락이, 손바닥이 술상을 치고 주전자를 때리고 안주그릇을 두드려대고 하여 장단을 치는 바람에 방 안은 갑자기 주흥으로 가득 찼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장단 맞추기에 여념이 없던 나는 장단치던 손놀림을 멈추고 말았다. 잘못 장단을 치다가 상위에 깐 술 먹은 백로지를 담뱃갑 크기만큼 찢었던 것인데 마침 그 찢어진 곳으로 드러난 상 위의 그림이 내 눈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자개로 붙여 만든 달과 그 달의 왼쪽 밑부분을 약간 가리고 떠있는 구름의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보며 나는 문득 어머니의 장롱을 생각해냈던 것이다. 이제는 서랍의 장식도 다 떨어져 버리고 유리도 깨어져 달아나고 이곳저곳에 박힌 자개도 거의 다 떨어져 폐품이 다 되다시피 되어버린 어머니의 농이었다. 그 어머니의 농에도 지금 술상 위에 나타난 그림처럼 달과 그 달의 밑부분을 약간 가리고 떠있는 구름, 그런 그림이 자개로 박혀져 있었다고 기억해낸 것이다. 그 농은 물론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 7남매에 철마다 바뀌는 옷가지들이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 이제는 그렇게 폐품으로 바뀌고 만 것이었다.
출판사 선생님은 왜 남이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 장단도 안 맞추고 계실까? 나혜주 양이 나에게 못마땅한 논초리를 던지며 한마디 했다. 그러자 뭐 그렇게 건방지게 굴었어? 너 요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 죄값은 벌주 한 잔에 노래 한 곡 조로다. 기자 친구가 방송국에라도 나옴직한 전형적인 간신배의 간사한 목소리를 흉내내어 내게 노래를 지병하는 것이었다. 노래고 뭐고 난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빠져나간다. 저 녀석들은 통행금지가 없는 이곳의 편리한 제도를 이용해서 마냥 나를 붙들어 둘 것이다. 술, 달, 농, 어머니. 너 요놈 네 죄를 모른단 말이냐. 또다시 기자하는 친구의 간신배를 흉내낸 목소리가 천장을 찌를 듯 치솟아 올랐다. 정이 부르라면 노래 한 곡쯤 못 부르라도 아니야. 그렇지, 그 노래를 부르자. 나는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바로 내 뒤에 벽에 기대어 놓은 짐꾸러미를 한 손을 뒤로 돌려 집어서 잠바 안으로 쑤셔넣고 그 짐을 등에다 엎듯 했다. 부르고 있는 노래만 끝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 자리를 뜰 심산이었다. 내가 잠바 속으로 집어넣어 엎듯 했던 그 짐꾸러미는 내가 노래를 다 마칠 무렵쯤 되었을 때 이미 잠바 속 왼편 겨드랑이 밑에 꽉 끼어져 감쪽같이 숨겨지고 말았다. 노래를 마친 나는 용변이 급해진 사람처럼 서둘러대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왔다. 나의 노래를 이어받은 기자 친구가 가지껏 축혀올린 고개짓에 눈까지 스스로 내려감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뽑아대기 시작했고 젓갈짝을 두들겨대던 나혜주 양은 밖으로 나와서 신발을 찾아 꿰는 내 이마에다 대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곧장 가면 바로 거기가 거기예요. 하고 묻지도 않은 변소의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술집에서 몰래 빠져나온 나는 집을 향해 젠걸음을 놀리며 생각에 잠겼다. 집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이었다. 상가가 즐비한 중앙 통로로 접어든 나는 손목을 들어 시간을 보았다. 8시 20분이었다. 8시 20분. 나는 이렇게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그리고 속으로 희죽이 웃어버렸다. 외사촌 형의 눈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8시 20분은 내 외사촌 형의 별명이었다. 양쪽 눈꼬리가 아래로 축 처져 있는 꼴이 꼭 8시 20분을 가리키는 시계바늘을 닮았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었다. 그를 아는 사람이면 모두들 그의 착한 마음씨를 좋아했다. 친척들은 모두들 사람이 인덕있게 생겼다고 했고 복받을 상이라고도 했다. 사실 그는 누가 보아도 인상이 좋은 그런 얼굴이었다. 8시 20분을 가리키는 시계바늘을 닮은 눈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사실 그는 남들이 하는 얘기대로 복받을 상이어서 그런지 상당한 돈을 번 부자였다. 그 형은 서울에서도 몇째 안 가는 큰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다. 외국인 상대 호텔이었다. 며칠 전 내 귀에 들어온 풍문에 의하면 그 형이 우리 아버지의 회갑 잔치상을 차리라고 대성동 69번지로 액수 미상의 돈을 송금했다고 한다. 그 외사촌 형의 눈에는 아들만 무려 5형제나 되고 딸까지 합치면 모두 7남매가 되면서 그 슬아이 자식들 힘으로 회갑잔치상 한번 올바로 차려받지 못하는 고모부 신세가 딱하게 보였을 것이고 그 고모부의 아들 딸들이 답답하게만 보였을 것이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눈앞에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다. 오동자도 속에 든 세 번째 아이가 20년도 더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이 가난을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일시에 술기운이 확 퍼져오르는 듯 했다. 나는 부지런을 피우며 떼놓던 발길을 늦추어 상점의 진열장 유리에 나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쟨 끼니도 제대로 못 찾아먹는 사람처럼 눈이 10리도 더 기어들어갔구나. 쯔쯔. 진열장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내 얼굴만 대하면 늘 이런 건강부터 걱정이 되곤 하는 어머니 앞에서처럼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려 진열장 유리에 담긴 내 얼굴과 외면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곤 자꾸만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를 되풀이해 속으로만 불러댔다.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는 동안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슬픔 같은 것이 가슴속에서 딸딸 뭉치며 콧날이 찡 저려짐을 느꼈다. 또 술 마셨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들이, 동생들이 차례로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들 환영은 한결같이 찌푸린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약방을 찾으며 눈을 두리번거렸다. 약방으로 들어간 나는 술냄새 없애는 약을 달라고 했다. 약방 주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런 약은 아직 만들어내는 곳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약의 대용으로 단자가 붙은 것을 사가라고 했다. 나는 그거라도 사 먹을 수밖에 없었다. 약방에서 나온 나는 단자가 붙은 그 잔잔한 알들을 입에 가득 털어넣고 다시 걸었다. 네 몸이 술을 먹을 몸이냐? 돈이 있으면 보약이라도 먹어야 할 몸인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들이, 동생들이 눈살을 잔뜩 찌푸려 보인다. 나는 다시 또 다른 약방에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술 냄새 안 나게 하는 약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약방 주인이 픽 웃었다. 그러면서 술을 쉬 깨게 하는 약은 있어도 그런 약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꼭 그런 약이 있을 것만 같았다. 별의별 약을 다 만들어 팔면서 왜 그런 약은 안 만들어내는 걸까?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자 약방 주인은 술이 깨면 자연 술 냄새도 안 나게 된다고 말하면서 또 한 번 피식 웃는 것이었다. 나도 덩달아 웃었다. 그리고 술이 쉬 깬다는 물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청주에 내려왔으면 집에부터 들릴 일이지 여태껏 어디서 무얼하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오느냔 말이야. 넌 뭐 때문에 내려왔니? 술 마시러 내려왔어? 어? 약방을 나온 나는 이번엔 잡화점으로 들어갔다. 치약과 칫솔을 샀다. 껌도 한 통 샀다. 술냄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술냄새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도청 뒷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 대성동으로 똑바로 축혀 뻗은 비슷한 비탈길로 접어들었다. 그때 아득히 먼 곳에서 나에게 속삭여주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나의 목소리였다. 넌 지금 왜 그렇게 우울한가? 난 나도 잘 모르겠다고 나에게 대답해 주었다. 네가 그렇게 우울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없어서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울해 있을 필요는 없어. 돈이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것이라는 건 맞는 얘기야. 돈이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니까.
나는 화가 났다. 무척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화를 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발끝 내자 또 하나의 다른 내가 화를 낸 나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네 녀석이 화를 내는 건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짓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한 때문이지. 네 녀석이 정말로 화를 내야 할 때는 따로 있어. 돈의 횡포에 대해서 또 황금 만능 시대에다 대고 화를 내란 말이야. 이 썩어빠진 돈의 노예야. 나는 또 하나의 다른 나에게 이렇게 심한 욕설을 얻어먹은 채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돈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득한 옛날의 생활. 배가 고프면 산이나 들에 나가 열매와 풀로 배를 채우던 그때의 인간 생활. 수단과 목적. 나는 우울하지 않기로 했다. 웃기로 했다. 웃는 얼굴, 아버지의 웃는 얼굴, 형들의 웃는 얼굴, 어머니의 웃는 얼굴, 동생들의 웃는 얼굴, 나의 웃는 얼굴, 아랑드롱의 웃는 얼굴, 웃는 얼굴. 나는 문득 제정신이 들었다. 급히 잠바 속 겨드랑이 밑을 확인해 보았다. 아랑드롱의 웃는 얼굴이 박혀있는 신문지. 그 신문지로 포장된 한 벌의 양복감. 그것은 셋째 아들인 내가 환갑을 맞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며 또 최대의 선물이었다. 아마 그 양복천은 아버지에게 썩 잘 어울리는 색깔일 거야. 내가 69번지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부엌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만들어지며 풍기는 냄새가 한데 어울려 나를 반겼다. 그것은 어머니의 냄새이기도 했다. 나는 서슴없이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돌연히 나타난 나를 대하는 어머니가, 숙모가, 동생들이 눈을 키우며 우르르 몰려들었다. 왜 인제 오니? 늦었구나. 저녁 어떻게 했수? 모두들 이렇게 한마디씩 내게로 질문의 화살을 던져댔다. 그러나 나는 그런 물음들엔 대답도 않고 옆구리에 끼었던 짐꾸러미를 꺼내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버스 속에서 익혔던 아랑드롱의 그 웃는 얼굴을 흉내내어 보였다. 그러한 나의 얼굴을 향해 어머니는 그동안의 내 서울 생활에 별다른 고생은 없었느냐고 연신 그런 질문만 해댔다. 그러나 나는 이렇다 할 대답도 없이 한 대야 찰랑찰랑 떠주는 새순물을 받아들고 뜨락으로 갔다. 뜨락 위에 세숫대야를 올려놓은 나는 뜰 밑에 구부리고 서서 새순물에 손을 담갔다. 그러자 그 따뜻한 새순물의 온기가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정처럼 손등을 타고 나의 전신으로 파고들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받아든 짐꾸러미를 들고 부엌에서 나오더니 급히 안방문을 열어 젖혔다. 그 바람에 안방의 불빛이 일시에 나에게 쏟아져 나왔다. 열려진 방문을 통해 방 안에 갇혔던 눈길들이 한꺼번에 내게로 몰려 나왔다. 봉직이냐? 고모가 마루 끝에까지 쪼르르 달려나오며 나를 반겼다. 네, 들어가세요. 세수만 하고 곧 들어가겠어요. 아버진 네가 안 온다고 여태 성화였어. 왜 이렇게 늦었니? 네가 안 오니까 아버진 네가 객지에서 병으로 들어누웠나 아니면 네 신상에 무슨 변이라도 일어났나 여태 성화였어. 고모의 이런 소리가 내 눈에서 눈물을 짜내어 떨어뜨리며 새순물에 얄짤한 주름을 만들게 했다. 문이나 닫으세요. 나는 방에서 몰려나온 그 숱한 혈육들의 시선을 더 이상 감당해낼 재주가 없어 고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왜 문 닫으라는 거니? 네가 세수하는데 어두울까봐 일부러 열어놓고 있는 건데.
춥잖아요. 춥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추워. 밖에서 여태 떨며 온 사람도 있는데. 또다시 고모의 이런 한마디가 나의 콧날을 찡 울렸다. 글쎄 문 닫으세요. 괜찮대도 그러는구나. 어서 세수나 해. 방 안에 있는 사람 걱정일랑 말고. 나는 대야에 담그고 있던 손을 뽑아 비누질을 하기 시작했다.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들 부근, 손등, 손바닥을 몇 번씩이고 되풀이해서 문지르고 비벼대곤 했다. 그렇게 한 끝에 비누기를 씻어내고 거기에 또다시 비누칠을 하고 원 애도 별나기도 하다. 무슨 놈의 세수를 그렇게 오래 하니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손을 달아 빠지게 하는 것 같구나. 고모는 내게 줄 세수 수건을 흔들어대며 이렇게 성화를 바쳤다. 그러자 고모 가만두세요. 그런다고 형이 세수를 빨리 끝낼 줄 아세요? 어머니의 말씀을 빌리면 셋째 형은 저렇게 세수 오래 하는 버릇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 유산을 받은 아들이 될 거라고 했어요. 이러한 막내 동생의 익살인지 비꼬는 말인지가 온 방안을 웃음바다로 만들고 말았다. 아, 그랬구나. 나는 어릴 때부터 세수 오래 하기와 변소 오래 앉아있기가 아버지의 그것과 꽃같이 닮았대서 늘 형제들의 놀림을 받고 하던 일을 기억해낸 것이다. 그것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다. 마치 잃은 지 오래된 귀중품이라도 찾은 듯 나는 아주 흐뭇한 기분이었다. 이런 것이 곧 한가정을 항풍처럼 맴돌고 있는 평화로움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세수를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아버지께 드리는 네 선물이니까 네 손으로 풀어서 보여드려.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짓으로 아버지 앞에 놓인 짐꾸러미를 가리켰다. 이게 뭐냐? 아버지는 내가 가져온 그 신문지 속에 든 물건이 무엇일까 사뭇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아버님 양복 천이에요. 나는 아버지 앞에 꿇어앉으며 신문지로 포장된 것을 풀기 시작했다. 양복감이라고? 네, 그런데 색깔이 아버님 맘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이번엔 큰형이 나한테 한마디 던졌다. 다른 거라면 몰라도 양복감이라면 미리 보냈어야 바느질을 시키지. 그래 인제서 갖고 오면 언제 맞춰서 입으시라는 거냐? 너 아버지 환갑이 언젠지 알기나 하니? 내일이죠. 나는 금방이라도 이렇게 튀어나올 것만 같은 말대답을 꾹 눌러 참았다. 큰형의 이런 말은 내 준비성 없는 행위를 탓하는 것이겠지만 실인즉 이번의 일만은 내가 준비성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아니었다. 돈으로 따지면 10,000원 한 장도 못 되는 물건이지만 내가 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차라리 내가 가난하단 걸 탓하는 게 낫지. 사실 지금 내가 나무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나의 그 준비성 없는 성격이 아니라 나 혼자의 몸뚱이도 추단을 못하는 그런 가난이어야 했다. 나는 큰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큰형도 나를 빤히 지켜보고 있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나를 바라보고 있는 큰형의 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가난하다는 건 죄가 될 수는 없지요. 가난이란 다만 살아가는데 불편할 따름인 것 아닙니까?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큰형의 눈에다 이런 얘기를 던져주었다. 그리고 방 안에 못 시선들이 총 집중된 가운데 나는 내가 가지고 온
짐꾸러미에 신문지 포장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 신문지 포장이 다 풀어진 순간 나는 무엇에 찔리기라도 한 듯 깜짝 놀라고 말았다. 분명히 연한 회색, 어떻게 보면 짙은 은빛의 양복감을 끊어왔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내용물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아버지 앞에 나타난 양복 천은 원색의 짙은 초록색 천으로 둔갑해 있었다. 얘 봉지가,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네 아범이 그런 색깔을 어떻게 입으라는 거냐? 우리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 그런 색깔은 입질 못해요. 고모의 이런 노골적인 핀잔이 내 뒷덜미에 매달렸다. 제가 미쳤어. 어머니의 이런 핀잔도 들려왔다. 나는 당황해진 손놀림으로 그 초록색 천을 후루룩 던져 굴려서 방 안에 가득 차도록 펼쳐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산 양복천은 아니었다. 당구대 밑에 까는 그런 천이었다. 그것도 새 것이 아니고 당구 큐 끝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 흠집 투성이가 되어버린 아주 낡디 낡은 것이었다. 아마 당구장 주인이 새 천을 끊기가 아까워 중고품인 이런 천을 서울에서 사오다가 나의 짐과 잘못 바뀌어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황급히 그 천을 쌌던 신문지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신문지엔 어느 구석에도 아랑드롱의 웃는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다. 확실히 누구와 짐이 바뀐 것이었다. 분명히 버스에서 나보다 먼저 내린 이 짐의 임자가 내 짐을 자기의 것과 혼동하고 바꿔 들고 갔을 것이다. 짐이 바뀌었어요. 이건 내 짐이 아니에요. 난 아버지의 양복천을 끊어왔는데. 나는 이렇게 중얼대며 방 안에 있는 얼굴들을 한 바퀴 쭉 훑어보았다. 야, 봉지가, 저건 당구대 밑에 까는 천이란 말이야. 작은 형이 나에게 한마디 했다. 꼭 60평생을 우리들 7남매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린 우리 아버지의 신세를 닮았군. 막내 동생이 나의 시선과 맞부딪힌 시선을 거두어 그 당구 큐 끝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 흠집 투성이가 된 진초록의 천으로 시선을 옮겨 꽂으며 이렇게 이죽거려 잔뜩 긴장된 방 안의 공기를 또 한 번 웃음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고모의 시선이 아버지의 얼굴로, 숙부의 시선이 아버지의 얼굴로, 어머니의 시선이 아버지의 얼굴로, 숙모의 시선이 아버지의 얼굴로, 형들의 시선이 아버지의 얼굴로, 동생들의 시선이 아버지의 얼굴로, 이렇게 방 안의 모든 시선을 일시에 받은 아버지는 그 진초록색 천의 한 구퉁이를 잡고 흔들며 갑자기 껄껄껄 국달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그 웃음은 아주 여유가 있는 그런 웃음이었다. 그 웃음을 앞장세운 어머니의, 고모의, 형들의, 숙모의, 숙부의, 동생들의 웃음이 차례차례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다만 웃음 때문에 사정없이 접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 그 숱한 주름살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웃음을 따라 모두들 웃고 있는데 나만 웃음을 잃고 있는 것이었다. 나의 이런 굳어진 표정을 발견한 아버지는 나에게 어서 너도 따라 웃으라는 듯 한층 더 크고 굵은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웃어댔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웃음을 따라 억지로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맨 처음엔 눈으로, 그 다음엔 입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얼굴 전체로, 그리고 종당엔 소리를 내어 그렇게 웃음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저 주름투성이의 얼굴. 그렇지,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 칠남매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린 험집이야. 이 지지리도 못난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두고 속을 썩여온 그 흔적이란 말이야. 나는 막내 동생의 얼굴로 시선을 옮겨 박았다. 그리곤 그래, 네 말대로 아버지는 꼭 무사람들의 당구 큐 끝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이 흠집 투성이의 청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거야. 아버지 자신도 또 우리들도 모르는 그 사이에 말이야.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동생의 얼굴에서 거둔 시선을 다시 아버지의 얼굴에 갖다 꽂았다. 아버지의 저 주름투성이인 얼굴, 난 거기에다 거룩할 성자를 붙여드리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최대의 선물이야. 그렇지, 저 주름은 성흔이야, 성흔. 나는 웃으며 울었다. 나는 울면서 웃었다.